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셨는데 오늘은 김홍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그 사회정법에서 얘기하셨지만 진짜 조선왕조실록에는 딱 세 줄밖에 없어요. 김홍도가 조선의 최고의 화원인데도 왜 세 줄밖에 없을까? 예, 그리고 도화서 최고의 화원이라고 그랬었는데 풍속화는 예전에 보면 산수화를 첫 번째로 치고요, 두 번째가 영무화를 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속화를 치는데 왜 도화서의 최고의 화원인데 속화를 그리겠을까?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805년도에 의제 남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림을 청하게 되면 병풍을 만들어서 빈 거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 비단으로 갖다 놓으면 화가가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병풍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빈 병풍을 갖다 놓으면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남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내가 김홍도 단원, 내가 당신의 전기를 써줄 테니 이 율법 병풍을 좀 그려주시오 그랬는데 그마저도 안 그렸어요. 단원 김홍도. 나는 그럴 인물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겸양을 이제 보였던 그런 김홍도예요. 그래서 김홍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정말 엄청나요. 제가 이제 그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라고 그랬는데요. 이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는 뭐냐면, 아트 저널리스트는요, 문화부 기자예요. 그때는 사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내가 궁궐을 나갈 수 없으니 네가 가서 대신 그려와라. 그래서 그렸던 게 풍속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홍도는 1945년부터 1806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걸로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정조가 홍제전서라는 책이 있는데 정조의 마지막 1800년대 죽기 몇 달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정조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홍도 그 이름을 안 지 오래되었다. 김홍도 그리는 화환이다. 어진을 그리기 이전부터 시작해 30여 년 동안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을 김홍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내 평생 그대와 함께하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30년 동안 정조 옆에서 그 진행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퀴즈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강의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보고, 김홍도가 살았던 김홍도의 시대를 한번 보고요. 정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는데 김홍도가 굉장한 역할을 해요. 김홍도의 천만남도 보고요. 왜 정조는 김홍도에게 풍속화가를 그리겠는가? 그리고 아트 저널리스트 아까 얘기했죠. 붓을 든 문화부 직소부장. 네, 그리고 풍속화, 진가집도, 추성부도, 영불소승도, 김홍도가 그렸던 그런 중요한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조 이후에는요, 저희 선조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인조 때 병자호란 겪으면서도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무력국가로 성장하지 않고 희한하게 성리학, 주자하게 심화가 돼가지고 이 문화국가, 도덕국가를 지향을 해요. 네, 그럼 17세기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산림에서 이 초치를 합니다. 불러서 정치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전국을 담당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광해군 때 그 정인홍, 그런 분들이 뒷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학문의 경향에 따라서 분당 정치, 이때 이제 당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순추기의 정계의 흐름은 그렇고요. 정조가 그럼 김홍도 살았던 시대는 어떠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745년부터 1806년도까지가 김홍도가 살았던 시대인데, 이인자의 난하고 홍경래의 난, 약 90년 동안은요, 정말 우리나라에 난이 없었어요. 김홍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정말, 예, 이 사람이, 저희가 어떤 좋은 장소라든가 계절에는 만나기는 쉬워요. 근데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태평성세를 만나는 건 더 힘들어요. 근데 김홍도가 살았던 시대는 이때였었어요. 예, 이게 이제 권상스이라는 분이 이제 은하마집교의 찬문으로 쓴 건데요.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도 같은 경우는 영조의 21년, 그리고 정조가 24년, 순조 6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적이고요. 정조의 트라우마가 뭐냐? 정말 왜 정조가 그렇게 철인 정치를 하고 그렇게 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에. 정말 정조가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자기가 이겨내야 될 하나의 숙명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사도라는 영화인데요. 그 사도세자를 이 뒤주에 놓고 사실 못질은 누가 했어요? 못질도 영조가 했어요. 직접 아버지가 했어요. 그때 이제 이산이 아버지에게 물 한 잔 이렇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못 주는 그런 아주 처절한 적에서 이 어린 것이 이때가 12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어린 것이 이걸 철저하게 겪은 거예요. 그러고선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자기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김도량이 남미라는 김도량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영조가 왕세손한테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켜요. 야야야야, 너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느냐? 밤에 나가면 도둑이 들지도 모르는데 네가 네 소임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 김도량이라는 요 사람이 쓴 건데요. 김도량, 요 화가 건데요. 요 화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왕세손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김도량의 그림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또 보여줘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개가 이게 막 이 가려워서 막 긁잖아요. 그죠? 개는 강아지는 그래요. 강아지는 낯선 사람 오게 되면 짖지만 자기가 배부르고 막 그러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살찌고 나면 몸이 가려워요. 그게 긁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통치하는 시대는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정조한테 이런 교육을 받아요. 왕세손이 직접 이 그림을 보면서. 근데 이제 왕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하는데 이 죄인지자 불의군주 역적의 아들은 군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이 홍봉환 좌의정 홍인환 홍봉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머니 그 집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1776년 3월 5일 날이 영조가 승리한 날이에요. 2월 4일 날 한 달 전에 그때는 사도세자니까 그냥 노후였죠. 묘. 그래서 이때 정원일기라는데 사도세자의 비극적이고 광적인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조를 찾아가지고 하라바마겠죠. 아버지의 그렇게 광기고 역적 그런 게 들어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해요. 이건 아베 대장초의 자식이 아니다. 세처돼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조도 많은 눈물을 흘리죠. 왜냐하면 자기도 아들 사도를 죽였지만 그 마음에 안고 있었어요. 이게 회오한이라는 거는요, 제가 합성어를 만들었는데 정말 비통하고 사무치게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도 저기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상하다. 역성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세초를 명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 보기엔 엄밀한 정보고요. 이게 바로 정원일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초는요, 제가 세초를 이거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 사초를 재현하는 건데 이렇게 먹물로 되어 있는 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물로 예전에 썼으니까 그래서 그 기록을 지우는 거를 세초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수면에 대해서 세초를 했죠. 한 달 후에 영조가 이제 승낙을 해요. 정교한 나옥세를 왕세손에게 전합니다. 근데 임금의 정조의 첫 마디는 뭐냐면 그때 왕세손을 갖다가 사도세자의 아들로다 내비두면 죄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입적을 시켜놨었죠. 근데 왕에 올라서자마자 이 말을 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딱 공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노론에서는 의학하는 거죠. 그리고선 3월 5일 날 국장을 하면서 국장에 소개되는 구의라고 있어요. 구의라고 하면 노란 천에다가 이 과미에 덮는 걸 구의라고 해요. 거기에 보부를 드리는 거를 김홍도, 신한평, 김우신을 대형케라 해가지고 그날 바로 김홍도에게 명을 내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는 또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왕세손 정조가 자기 할아비 영조를 좋아했을까요? 정조는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 앞에서는 조아렸지만 그 뒤로다는 얼마나 그 할아버지를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영조가 죽을 때 정성왕후 옆자리에다가 자기 묘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어달라. 근데 효정이 그때 이장을 했거든요. 그 파멸자리에요. 거기다가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그 파멸자리에다가. 그럼 그때 당시에 이은모라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 된다고 정조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놈을 바로 이은모라는 사람을 파지로 시켜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뒤의 이유에 요거는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끌었는데요.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현능원 가보셨죠? 수원 화성에 그 건능이 있고 용능이 있고요. 거기에 용주사가 있어요. 원찰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정조 13년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은 잡혔겠죠. 그때 이제 박명환이라는 사람이 천장 불가피로는 여기에 잔디가 눌러주고 뱀이 꿈틀거리고 불길하다. 이건 왕손이 나는데 위험하다 해가지고 박명환이가 천장 불기피론을 펼쳐요. 근데 정조가 한 얘기는 뭐냐면 어전에 의해서 그 상소를 바로 낭독하게 합니다.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사도세자를 갖다가 현동원으로 이장을 한다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신하의 뜻이라는 걸 바로 밝혀요. 얼마나 촛불천이에요. 그리고 삼정승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 삼정승을 갖다가 바로 현장 답선 수원 화성에 보내요. 화성 장교도 김이상한테 그 사도가 들어갈 자기 아버지가 들어갈 좀 흙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흙을 가져오면 그 흙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들어갈 그 자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거는 극토 품질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 사품 만호자리를 해줘요. 얼마나 참 이거는 얼마나 대조가 돼요, 그죠? 대조를 하시라고 했고요. 이 명당은 윤선도가 청구했던 자리예요. 근데 우암 송시열이 반대했던 자리예요. 지금 그 육릉 자리가요. 여기는요 용이 몸을 바치고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대개 묘를 쓰게 되면 능을 쓰게 되면 대개 소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너무 비통하게 죽었다고 여기에 소나무, 참나무, 도토리나무 22만 주를 심게 해요. 네. 그리고 난간석이 있으면 아버지의 영혼이 자유롭게 못 나가는 난간석도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대개 묘가 있으면 간이라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쭉 보게 되면 그 정관에다가 정자각을 세우는데 정자각을 세우면 앞에 풍경이 갇히니까 정자각 약간 비껴 세워요. 그럴 정도로 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해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랬던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왕릉은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의 조선 사회에서는 정치 공간이에요. 518년도에 정치 그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 조선의 왕릉처럼 공을 들인 경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의 기술자, 철학자, 사상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임금에 대해서 예를 갖추게 대해서 했던 하나의 종합 예술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보게 되면 돼요. 지금까지는 누굴 거 봤냐면 정조에 대해서 정조가 그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이런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김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김홍도하고 정조하고 이제 그 만나는 시점하고 김홍도가 그렸던 정조의 병을 맡은 그림과 이런 것들을 전부 꼭지적으로 연결하면요, 저희가 이런 광역계는 면적이 늘어나요. 보시기에 이게 이제 김홍도가 1763년도 4월달에 그린 거예요. 4월인데 이거는 도화성 화원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린 거예요. 이게 규나와 아직도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인물들이 논일고 여기 소나무가 쭉 있어요. 여기도 화재가 있고 이 화재는 영계 커필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영계 커필이라는 쓴 거고요. 이게 규나 아직도입니다. 이게 인물을 확대한 건데요. 이 규나라는 사람이 규나 아직도인데 규나라는 호를 가진 양반가가 화가들을 불러놓아서 하나 아집을 가진 게 규나 아직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규나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양반이죠. 양반이 불러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젊은 꼴은 같은데 놓고요. 이 사람이 최국이에요. 애고 이때는 아마 안대를 안 한 거 보니까 이때는 붓으로 왼쪽 눈을 안 찔렀죠. 왜냐면 오른손으로 여기를 찍었으니까 여기가 안대가 있었는데 없을 거예요. 이게 허필. 이 사람이 화재를 쓴 사람 허필이고요. 이 사람이 김덕형이라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추계라는 사람이고 이게 심사정. 그때 양반이었었는데 양반 정승 집안이었다가 몰락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왕. 그리고 이게 김홍도예요. 아마 피리를 불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19살 때예요. 김홍도가 19살 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때 강세왕하고 심사정은 굉장한 화가예요. 그죠? 굉장한 화가고 감식가고 그래요. 호필도 굉장한 화가고 최국도 그래요.
이 사람 김홍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김홍도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 강세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김홍도를 제자로 하면서 교류의 폭도 넓히고 그 있었던 화원들을 다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1764년도에 그 다음에 도화서 추천해서 도화서에 들어가요. 이제 그때 그 전 단계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균화 집도인데 이게 4월 10일 날 김홍도가 19살일 때고 균화가 이제 아여회를 했던 양반이고요. 강세왕은 1713년도 그 그림에 여기 그 화제를 갖다가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화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강세왕은 그림을 첨가했고 심사정은 소나무와 아까 돌을 그리고 허필이 화제를 달고 색을 입히고 김홍도가 인물을 그린 거예요. 이게 화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김홍도는 1745년인데 다 나이들이 많아요. 정말 뭐 어디 보면은 1700이니까 38살이고 얼마나 심사정 같은 경우는 저기요. 이런 분들이 김홍도의 스승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김홍도하고 저기 정자군은 언제 만났느냐? 아까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1763년도에 그 균화집도를 그리고 도화서에 들어가요. 20세 때 1764년도에 영조가 망팔이라고 해요. 71할 때 이제 팔순을 바라보면서 망팔이고 의민을 했었는데 3년 전에 사도세자를 앞세웠어요. 근데 나는 이런 수작을 내가 목숨을 갖다가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연애를 베푸는 거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안 해요. 근데 5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왕세손이. 그래서 1765년 3년 뒤에 10월 11일 날 경희대 수작연회를 해요. 수작연회를 하면서 대개 이런 연회가 있으면 병풍으로 만들어요. 병풍으로 만드는데 그때 병풍을 만들던 일을 했던 게 누구냐면 김홍도한테 시켰어요. 이때가 김홍도 나이 21살이었고 세손이 7살 차이 나거든요. 14살이었는데 김홍도한테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김홍도는 도화서에 갓 들어간 20살짜리였었어요. 20살. 그때는 20살이 많았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저기잖아요. 20살짜리였었고 그리고 김상복이 사부이자 자의장이었었는데 경영당 수작도를 갖다가 그리게 하고 병풍으로 만들었어요. 한쪽에는 수작도를 그리고 한쪽에는 화제를 적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화제만 남아있어요. 김상복만 남아있고 이 수작도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김홍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평가를 할 때 그냥 화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의 신선이었었어요. 정말 김홍도는 저희가 추사 김정일을 뭐라고 그러죠? 적선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신선나라에서 귀향은 적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김홍도는 화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손 왕세손이 봤을 때 김홍도가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김홍도를 찜해가지고 이걸 그리게 했어요. 이게 이제 천만남입니다. 천만남이고요. 그리고 3월 11일 날 규장각도를 그리게 합니다. 바로 영조가 승하하고 7일 만에 김홍도를 불러서 이 규장각도를 그리게 해요. 왜냐하면 규장각이라는 게 뭐냐면 영조가 돌아가게 되면 임금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쓰던 붓이라든가 벼루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관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규장각을 갖다 그런 용도로 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리게 해요. 김홍도한테 그리게 해요. 이것도 직접. 그래서 김홍도가 이걸 그린 거예요. 그린 거고 이 그림을 제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주봉이에요. 근데 이 규장각도를 보게 되면 여기 잘랐죠. 네. 세상에 이 주봉인데 잘랐어요. 이 잘랐고 여기에 보게 되면 산하나 산둘 산셋 이게 삼정승이에요. 삼정승이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소나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판성 그리고 규장각에는 이런 동양 소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매화나무도 있고 이 풍류가 어우러진 거 벌써 이때 김홍도는 정조의 생각을 읽은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잘랐다는 얘기는 주봉의 끝을 잘랐다는 얘기는 하늘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규장각도를 그려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김홍도가 그 대단한 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국보 이 군선도 너무 잘 알죠. 예, 이 군선도가 6.25 때 이게 소식을 보냈어요. 정말 이게 하나의 이 병풍으로 돼 있었는데 그 피난 가는 그 사람이 병풍을 잘라가지고 내우선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나 크냐면요. 요게 1m 33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5m 78인가 그래요.
5m 78인가 제가 79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정조한테 바친 거예요. 정말 나는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겠어. 이 군선도가 뭐냐면 곤륜산이라고 알죠. 곤륜산의 서왕모. 아마 여기 들어봤어요. 거기에는 천도복숭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서왕모 생일 때 가는 신선들의 행렬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한번 슬쩍 보고 가죠. 너무나 그림이 재밌어가지고 이게 김홍도가 처음에 김홍도가 제일 잘 그렸던 게 바로 신선도예요. 신선이 신선을 그린다고. 이게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서왕모를 모셨던 신하예요. 신하고 여기 앞에 이제 피리 부르면서 이제 행렬을 가죠. 여기 이제 영지도 차고 그러는데 요게 하선고고 이게 마고예요. 근데 이 하선고는 아마 이 마고는 나중에는 여동빈한테 천도복숭아를 얻어먹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이제 서왕모의 시녀예요. 시녀고 서왕모가 잘생겼을까요? 요염할까요? 이뻤을까요? 서왕모는요 아주 추하고 못생겼어요. 처음. 근데 세상이 변해서 남성 위주 사회로 가면서 서왕모가 요염해지고 예뻐져요. 그러면서 힘은 반으로 줄어요. 자기의 힘을 반을 내놓고 여성을 택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의 이제 시녀들이죠. 시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그다음에 이건 너무나 잘할 거예요. 이게 장관호예요. 장관호. 이게 장관호인데 이 장관호는 늘상 이렇게 이 나귀를 타고 다녀요. 나귀를 타는데 제가 나귀 그린 것 중에 이게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정말 섹시하죠. 네, 섹시하고 이 눈빛 좀 봐봐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장관호는 늘상 이렇게 거꾸로 타고 갔어요. 거꾸로 타고 갔고 이 박쥐가 앞에서 길을 인도를 해줘요. 이 박쥐는 많이 나와요. 장수하고 복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나귀는 실적으로 나는 이 장관호가 가지고 다닐 때는 평소 때는요 종이처럼 내가 주머니에다 들어가요. 주머니가 나를 내가 갈까 하고선 그 나귀를 끌는 거 물을 확 뿌리면 이렇게 살아나요. 네. 그래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뭔가를 읽고 있는데 여기 다 빈 거예요. 빈 거. 눈 봐봐요. 눈매 봐봐요. 얼마나 빈 거예요. 빈 거를 읽고 있어요. 네. 장관호가 그렇고요. 요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한 상자고 요게 이제 한 상자예요. 여기 한 상자고 이게 조국구고 이 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꽃을 많이 만들고 자기가 술을 만들어 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치게 하고 이 사람은 이 박자를 치면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동자들이 피리도 불고 요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죽순 같아요, 그죠? 네. 생신대 가면서 죽순 같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요건데 이거는 이제 노자죠. 노이사상 됐던 이 노자고요. 노자고 이렇게 이제 여기도 웹불소가 타고 가고 이래요. 여기는 이제 문천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이철계라고 알죠. 이철계 실다리 짓고 왜 육체 이탈됐다가 오보니까 자기 육체를 누가 태워버려가지고 들어갈 게 없어서 거지 몸에 들어갔던 이철계 허리병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요. 요게 여동빈입니다. 여동빈이고 이게 문창이에요. 문창은 신선은 아닌데 늘상 이렇게 글을 짓고 다녀요. 요게 누군지 알겠어요? 요게 복숭아 천도복숭아들도 있죠. 이게 동방사계예요. 네. 거북이와 두루미 워리워리 동방사 그 얘기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동방사계.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천도복숭아 하나가 먹으면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6만 년 더 살아요. 6만 년. 그래서 동방삭이 세계를 처음 먹었어요. 그래서 18년을 더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김홍도가 1776년도에 이런 군선도를 그리면서 세상에 여기에 해악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해악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요. 요 동자가 세상에 이 신선이 타고 다니는 이걸 갖다 놀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해요. 그죠? 네,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걸 놀리고 있어요. 메롱하고. 근데 이걸 즐기는 건 누구냐면 바로 얘 개예요. 네. 정말 이거는 이제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선도에 이렇게 신선들의 그림에 이렇게 해악을 집어넣었던 게 김홍도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겠어요.
예. 이게 이제 군선도를 바쳐요. 정조가 왕위에 올라가니까 나는 당신을 죽음으로 모시겠어. 김흥도의 한번 주요 맥을요 꼭 한번 볼게요. 정조가 7살 어렸어요. 김흥도보다 어렸고요. 아까 강세왕인데 정말 스승이죠. 스승이고 그 도화서에는요 동갑 3인방이 있었어요. 김흥도가 무슨 띠였냐면 소띠였어요. 김흥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소가 많이 나와요. 네, 소띠였었고 그때 이제 1940년에 때 이인문하고 박유성이 동갑내기였었어요. 늘상 동갑 3인방이 어울렸고요. 이때 김웅환 이 사람은 기억해 두세요. 김웅환 이 김웅환 이 양반은요 여기 도화서에서 스승 역할을 하고 1789년도에 그 부산에 가서 대마도를 그릴 때 같이 가다가 죽죠 먼저. 그래서 김흥도가 장례를 치러줬던 김웅환이에요. 그리고 강희영, 이명기도 잘 알아두시고요. 신원복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김흥도의 스승이었던 아까 균화 아직도에서 봤었죠. 이 양반들은 다 스승이었어요. 김흥도. 그 책에는 제 책에는 다 기술이 돼 있고요. 도화선의 김흥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까 규장각 했죠. 규장각 하고선 그때 이제 초경문신들 했었고 그랬는데 1776년도에 했는데 8월 10월 21일 날 자비대령 화원제를 줘요. 이 중에서 1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도 여기에는 김흥도 이름을 안 꼈어요. 김흥도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자비대령 화원이라든가 도화서 화원이 되면 1년에 4번 시험을 쳐요. 그래서 녹봉도 달리하고 그랬었는데 이 김흥도한테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열애를 시키면서 이 대조화원으로 별격으로 뒀어요. 바로 옆에 뒀어요. 지금으로 보면 저 피룬대 있잖아요. 세검정 올라가는데 그쪽에 집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예,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붓을 든 문화부 직속 기사가 아트 저널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규장각에서 예원 정치를 펼치겠다고선 김흥도가 선언을 하고 10명한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근데 정조가 가장 최애했던 그림이 있어요.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그리겠던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혹시? 바로 이 책가도예요. 네. 책가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게 했어요. 이 책가도가요 정말 전 세계적인 그림이에요. 그 시카고의 박물관 가게 되면 뭐 피카소라든가 뭐 드가라든가 여러 사람들 그림이 있는데 이 책가도를 같은 동급으로 봐요. 거기서도 최고의 그림으로 봅니다. 김흥도 정조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입니다. 책가도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관아제 조영석인데요. 이 조영석은 양반이었었는데 이거 그림 이거 있잖아요. 영조가 가장 좋아했던 게 왜냐하면 소 우유로 다 끓였던 타락죽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영조는 검소한 식사를 좋아해서 타락죽을 좋아했는데 소젖을 얻기 위해서 임금이 먹는 소젖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홍원에 있는 이 5명이 이 소젖을 쌌어요. 저기 티벳에 가면 야크 있잖아요. 야크도 젖을 짤 때 새끼를 갖다가 어미한테 젖을 물려요. 물리고선 그러고 야크를 앞에다 놓고 젖을 짠대요. 그럼 젖이 이렇게 자랍니다. 이거에 이 체유도인데 사홍선에 있으니 임금의 젖을 짜니까 다 갓을 썼죠. 그래서 젖을 짜는 거예요. 이 고삐 잡고 이거 얼마나 저기예요. 이 그림 재밌죠. 근데 이 그림을 누가 봤냐면 영조 때 그림이에요. 이 관아제 조영석 그림인데 이거를 정조가 보면서 나는 그림 속에 한 장의 그림 속에 있는 전달력을 정조는 꿰친 거예요. 예언의 정치를 펼치겠다. 벌써 정조가 이제 그런 풍속화를 가기 전에 이미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데 이 정조는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글씨도 잘 썼고 그래서 그림이 주는 전달력의 가치를 본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형도 만들고 이론도 내세웠지만 사진을 하게 되면 가장 근접한 게 되겠죠. 근데 사진은 아마 1823년도에 아마 발명이 됐을 거예요. 이때가 있었으면 이 사진기가 있었으면 쉽게 됐을 텐데 이때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초들이 살아가는 거는 아마 이 풍속하다라는 걸 김흥도가 깨쳤을 거예요. 가장 궁밖에 가장 많이 나간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정조가 가장 많이 나갔어요. 민생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던 게 정조가 가장 많이 나갔고 정말 김흥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이다예요. 사이다. 김흥도가 있어서 예원의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사이다예요.
정말 이상 정치를 펼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아트 저널리스트, 이제 스토리텔링도 하고 이미지 정치라고 해서 김홍도는 사이다 같은 존재였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요. 쉽게 이제 그걸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저도 이거 하느냐고 왜 많이 썼어요. 이게 정조 그림이거 아시죠? 파초. 이게 보물로 되어 있어요. 아마 744호로 알고 있고요. 이 정조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정조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옆에 김홍도하고 화원들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이에요. 이 파초가 이게 바나나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 오는 날 이 파초에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선비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비들 문 밖에는 늘상 이 파초를 옆에 뒀던 게 그런 이유고요. 여기 보면 새순이 나오잖아요. 이 파초는 항상 가만 안 있어. 그냥 새순을 무진장 솟아내야 돼. 예, 그럴 정도로 했던 게 이 파초입니다. 여기 이 국화 있잖아요. 예, 국화도 도려는 이것도 보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국화 이렇게 세송이 있고, 요거 꼭 괴석을 그렸어요. 나중에 김홍도가 정말 돌아갈 때 정조를 위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독백에 국화가 나와요. 이 국화를 기억해 두십시오. 정조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도화서에 있는 화원들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어느 화가가 막 농담을 많이 해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막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렇게 치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했던 정조였었는데 아니 이렇게 그렸으니까 저거는 남중화풍에 맞지 않다. 저거는 화가도 아니다. 쫓아내라. 정조가 쫓아냈어요. 정말. 그 기록들에 다 있어요. 정조는 정말 치밀했어요. 네, 이렇게 치밀하고 엄정한 걸 굉장히 좋아했던 철회군주였어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단어 내 끝에 내 꿈을 실어도 되겠네요. 제가 김홍도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이 단어를 생각하고 막 오면 전율을 하는 거 있죠. 이 한마디에 정조의 이상 정치라든가 정조와 김홍도의 그 관계가 다 숨어있다고 보시죠. 자, 이제 풍속화를 이제 그립니다. 풍속화를 그리는데 이게 풍속화가 네가 내 눈이 되어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세히 그려라는데 이게 이제 김홍도가 그리면서도 그냥 안 그려요. 이 김홍도 이 주막이 있잖아요. 이 주막 보면은 굉장히 웃었는데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보면 제 삶의 시선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게 되면 이거를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김홍도가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주막이잖아요. 예전에 밥그릇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옛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밥그릇 보고 놀랐어요. 세상에 밥을 저렇게 많이 먹나 그럴 정도였었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림부터. 이 전달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 3일시는 뭐냐면 여기서 주막이 뭐를 떠요? 이렇게 뜨잖아요. 국을 뜨든지 뭘 뜨겠죠. 뜨는데 여기에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놓잖아요. 그죠? 손 넣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국을 떠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손을 만질 거예요. 얘는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 찰나를 놓치게 하는 짓을 여기로 가 있어요. 네. 이게 김홍도의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단한 그림이에요. 근데 김홍도는 풍속화를 그리면서 이 배경을 안 그렸어요. 근데 유 배경을 그린 게 이 그림 있고요. 이게 이제 풍속화의 이제 그 잘 그린 그림 중에서 보게 되면 그렇고요. 또 풍속화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무동도 여기 이렇게 갓을 쓴 사람들은 양반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휘몰이 약단, 막단들이겠죠. 약단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무동의 이 역동적인 동작, 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동작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 제 삶의 시선은 저는 이거하고 이걸로 봤어요. 이걸로 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 시선하고 요 무동, 요 사람도 봤었고 시선 처리가요. 보면 이 시선을 따라가면 이 그림의 저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무동이고요. 이 타작도 보게 되면 이 배경화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이 그렸고 제 삶의 시선은 얘예요. 얘인데 아마 이렇게 농사를 하게 짓게 되면 너는 짝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신통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볼이 좀 나 있잖아요. 그걸 은유하게 바라보는 이게 제 삶의 시선으로 저는 봤고요. 이제 노중상봉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했을까? 왜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보고 와라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게 되면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선비가 타고 갔고 여기에 조그만 나귀를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선비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안악의 하얀 속살이겠죠. 이건 제 생각일지도 모르죠. 속살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부리고 있는 그걸 어디서 암시적으로 표현하냐면 얘가 젖을 빨고 있어요. 그 가고 있는 중에 이 주인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쌀도 많아요. 얼마나 표정 봐봐요. 얼마나 희희낙낙하고 좋아요. 아이도 하나 있고 뒤도 있고 닭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의 이런 선비들의 이런 세태와 서민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를 누가 독자한테 알려줘요? 바로 이 눈동자하고 이 눈동자. 여러분들 보고 있죠? 예.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선비가 이렇다는 거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제 삶의 시선. 이 노중상보인데 이 그림 보면서 제가 참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림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참인데요. 이 새참도 마찬가지예요. 새참도 이 보석 배경화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밥그릇이 다 컸어요. 밥그릇이 다 컸고 밥숟갈에도 숟갈이 얼마나 입에 벌써 집어넣는 사람이 두 사람 반찬 집어 먹고 이 사람도 이렇게 먹고 여기는 술을 먹어요. 그러고선 이렇게 내놓고 있고 저희가 이 여기 보면 배꼽이 다 확연하잖아요. 저기 뭐야 갈비씨들은 배꼽이 있어요? 배꼽도 없어요. 배부를 때 배꼽이 깊어지고 융숭해지는 거예요. 네. 요 갈비살이 갈비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김홍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주회 때 보였던 그림들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 삶의 시선은 뭐냐면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밥숟가락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이 강아지하고 얘밖에 없어요. 얘는 술덩이를 들고 따라주는 심부름꾼인가 봐요. 동자인데. 근데 얘도 못 먹고 있고 여기는 남은 밥이 있으면 먹을 테고 여기도 남은 술이 있으면은 한 잔 얻어 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심정하고 얘의 심정은 어떠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시선을 따라가면 요각은 맞아요. 딱 맞아요. 일치예요. 네. 김홍도가 그렸던 풍속화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물로밖에 지정을 안 했어요. 이게 중박에 있거든요. 25점인데. 예, 이 그림도 이렇게 알고 보면 재밌죠. 예. 예, 기봉대 팔레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팔레트에 나와 있는 이 선비가 그려 있으면 김홍도고 여기에 동자가 그려 있으면 휘는복 그림이에요. 요거는 김홍도의 이제 선비가 나와 있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 있는데 여기에 제 삶의 시선은 요 눈동자를 따라가 봐요. 어디로 가요? 허벅지, 그죠? 예. 빨래를 빨게 되면 이 방망이 두들이잖아요. 방망이도 얼마나 실해요, 그죠?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방망이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도 들썩들썩거리죠. 예. 이거를 표현해가지고 삶의 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묻죠. 이게 어느 집 선비냐라고 물어요. 이 그림으로. 예. 그러니까 김홍도가 얘기하기를 어느 집 선비까지는 알아오지 못했습니다. 답을 하죠. 예. 그랬던 그림이에요.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조선의 3대 풍속화가라고 아마 잘 알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김홍도, 김덕신, 신윤복을 갖다가 3대 화가라고 해요. 근데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다른 점은 아까 얘기했죠.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에는 배경화면이 없어요. 예. 이게 바로 김덕신입니다. 김덕신이 이게 8개 그림이 이렇게 첩이 되어 있어요. 김덕신, 긍제첩인데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간송미술관에 있는데 이것도 보물이에요. 이것도 보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야묘 도출하는데 이게 야묘가 이제 들고양이가 이렇게 몰고 가는 건데요. 뭐 새도 놀라고 이 그림은 얼마나 이게 그 순간 찰나를 잘 잡아낸 거예요. 이 김덕신도 정주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주가 좋아했었고 이 김덕신의 기운이에요. 야묘 도추입니다. 야묘가 들야자의 들고양이 도추 이렇게 도망가는 거를 잡았고요. 또 이것도 긍제 그림인데 이 벼타작 아까 김홍도하고는 좀 풍이 다르죠. 풍이 다르고 그러니까 김홍도가 김덕신의 스승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윤복 그림이 있습니다. 신윤복 그림인데 이 그림은 너무나 잘 알죠. 월화정인. 월화정인. 정말 이게 신윤복이가 그렸던 건데 신윤복의 그림은요 낭만이 있어요. 멋이 있어요. 스토리가 남녀간의 로맨스가 있어요. 네. 해원의 그림에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단어 풍자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신은복이는 이렇게 동자들이 있고 아까 선비가 있는 건 김홍도가 있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해원의 그림도 이렇게 보게 되면 김홍도 그림하고 다른 이유 점은 바로 배경화면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세 명의 선비와 이렇게 세 명의 기녀들이 이렇게 노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그렸어요. 왜냐하면 궁에서는 아버지 신한평이 있고, 예, 여기 나와서는 이제 양반들의 그 청에 의해서 요구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화가가 이제 이렇게 풍속화를 그렸고요. 그래서 김홍도하고 신윤복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는 김홍도는 조선의 아트 저널리스트고 신윤복이는 조선의 아트 로맨티스트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임금 어진의 세 번을 찬양을 해요. 그 어진 화가를 그리면서 벼슬을 받은 건 김홍도가 유일해요. 중인의 신분으로서. 이때 이제 안기 찰방 갔을 때가 최고의 전성기예요, 김홍도에. 이때 나왔던 게 아까 그 진가집도를 이때 그렸어요. 그리고 풍속화도 이 당시에 그렸어요. 이 당시에 그렸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1788년도에 금강산을 그려오라서 김홍환하고 같이 가죠. 김홍환하고 김홍도하고 정조가 이런 명을 내려요. 수령들에게 파발만을 띄워서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 모든 걸 다 수발들게 해라. 이런 명까지 내릴 정도로다가. 그리고 진가집도 이 최초 공개를 하는데요. 진가집도는요 정말 귀한 그림이에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진가집도예요. 제가 춘천에 국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골동에 약간 심취돼 있었어요. 저랑 인연이 있어서 한 집에 저를 그 사람은 집으로 다 절대로 초대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한번 집에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집에를 갔어요. 갔는데 그 양반이 수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수석방에 딱 아무도 들이지 않았던 방이에요. 딱 갔는데 이 그림이 걸려있는 거예요. 아까 드림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김홍도 그림이라는 걸 딱 알았어요. 근데 저 그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생 아끼고 갈 그림이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양반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찍혀 있는 게 척청이라는 호가 찍혀 있어요. 이건 후세의 낙인입니다. 척청이 뭐냐면은요, 문득문득 술에 취하는 늙은이, 김홍도가 만년에 호를 썼던 건데요. 척청이라는 호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아, 김홍도의 그림이다. 그러고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고들었죠. 파고들다 보니까 김홍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홍도라는 책을 썼던 게 이제 그런 이유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 진가가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이 문양이 그려져 있는 최고의 그림이에요. 김홍도의 최고의 그림으로 다 이게 될 거로 그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안기 찰방으로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기 찰방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치국정이에요. 그때는 종 칠프 업무로 다 찰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기 찰방이었으니까 안기가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으로 가기가 안동 바로 옆이에요. 예, 안동 옆인데 대구의 관찰사가 소설을 쓰는데 그때 누가 저기였냐면 이병모가 관찰사에 있었어요. 이병모가 관찰사에 있었는데 이병모가 지방 수령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쪽에 뭐 어디 현감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아회를 열어요. 그 아회를 열었던 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진가가집도입니다. 그래 그동안 이게 김홍도의 이 진가가집축하고 홍신유가 붓글씨를 굉장히 잘 썼어요. 거기도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홍신유의 글씨를 합해가지고 영남 지방의 신물로 불렸던 그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건 아까 풍속화는 일반 서민들의 그림이었잖아요. 이 사대부의 그 그림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갓들 보면 풍천갓이잖아요. 갓이 얼마나 커요. 그 곰방대를 물고 있고, 예, 곰방대를 물고 있고 막 그런 사대부의 그림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 이거밖에 없고 필선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그렸던 김홍도의 최고의 명작입니다. 이때 이제 진각 아외 아까 진각청에서 모였잖아요. 이때 여름에 열었는데 이게 진각 아직 축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량산 모임을 또 가져요. 모임을 쭉 가졌던 그런 겁니다.
요게 이제 진가 가족도예요. 지금 거는요 조금 요게 좀 짙게 나왔어요. 이게 좀 짙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세수한 것처럼 굉장히 맑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인데 요게 한 37, 요게 한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바로 이병모 관찰사예요. 그때 관찰사 순조 때 영의정까지 삼정성을 다 지낸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림의 삼정성까지 다 지낸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부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병모가 곰방대를 물고 있고 갓을 쓰고 있고 서책을 넘기는 요 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네 명이 모여서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김홍도예요. 김홍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성대중, 홍신용, 임등명.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비한테 유생을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서안까지 가지고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림은 없어요. 사대부 그림 중에서. 그리고 여기 오동나무 있잖아요. 성근 오동나무. 이 성근 오동나무인데요. 이 그림 보면은 누구 생각 안 나요? 박수근 생각나죠. 박수근의 그림의 나무처럼 보이고 성근 오동나무인데 오동나무의 이파리도 저희가 그 댄립을 칠 때 나눌 분자로 다 치잖아요. 그림 사군자 칠 때 이것들이 이렇게 나눌 분자로 다 이렇게 쳤어요. 나눌 분자 이렇게 그죠? 네. 네 개씩 이렇게 쳤던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좀 더 지나가서 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제 인물에 대한 것만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봤어요. 이 필선을요 보게 되면 풍속화첩에 나와 있는 그 필선하고 소수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수필이 뭐냐면 지수염이에요. 지수염. 지수염인데 지수염에다가 먹을 묻혀가지고 그리게 되면 끝까지 안 끊어져요. 소수필. 그래가지고 소수필인데 늙은 지로 하면 안 돼요. 생생한 지 있잖아요. 생생한 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생생한 젊은 지를 갖다 뽑아가지고 그걸 붓을 만드는 그걸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이어지는 이 첫선을 보게 되면 못대가리처럼 여기 첫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요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때 놀랬던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렸던 게 이 오원아직도예요. 이거는 김홍도가 그렸던 이 단원 사랑 나와 있는데요. 오원아집. 아니 김홍도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또 그 당시에 비슷한 쯤에 그렸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서 서화감상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하고 같아요. 요게 이제 이병모고 요게 김홍도.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각진 얼굴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이 각진 얼굴, 요 수염하고 이렇게 해서 그렸던 게요. 그 풍속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때 가장 필선이 무르익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성대 강관식 교수도 이 서화 감상은 김홍도 그림 진품이라고 그랬던 그림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필선하고 앞에 나와 있는 그 필선하고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또 한번 알고 넘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꼈던 건데요. 용주사 이제 수원 화성학에 가게 되면 용주사가 있어요. 7월달에 사도세자 묘를 영원으로 현동원으로 이장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수묘였어요. 묘였다가 원으로 다 바뀌어서 현동원으로 이장을 하는데요. 8월달에 그 동지사 연양단에 김홍도하고 이명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어진을 그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연양단에 갈 때 하원을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한 명밖에. 그러니까 김홍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키도 크고 늘씬하다고 그랬잖아요. 군졸로 변신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기가 보내요. 정조가. 그래서 가서 천주교 남당 성모자 있잖아요. 서양화로 그린 거. 그때 많은 우리나라 동지사 연합단이 가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어린애가 막 살아있는 거 살갗도 그렇다 뭐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보낸 거예요. 그러고선 가서 남당 여기 성모벽방 보고선 두 사람은 바로 돌아와요. 니들은 그것만 보고 돌아와서 탱화를 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탱화를 그렸던 게 얼마나 자기의 그 정규의 남자였으면 이렇게 시켰겠어요. 대웅 보전 탱화를 이제 그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은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시주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버지의 원차를 지낸다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을 집어넣는데 8만 양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이게 돈을 내탕금을 해서 자기 돈을 써버리게 되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시주를 받았어요. 이것도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정약용의 아이디어. 시를 봐서는 이거는 백성들의 뜻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덕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은 교만하지도 않고 진중하고 꼭 소매 속에다 지필목을 가정해서 정조가 가장 좋아했던 서울 출신이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또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내산문 기억하게 나오세요. 이거 한번 보고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수원 화성에 제가 네이버에서 받은 건데요. 이게 육릉은 사도세자, 예, 장조의 묘고, 걸릉은 요거는 김홍도의 저기예요. 요거는 자기가 이렇게 같이 썼어요. 화성에. 그리고 요게 용주사입니다. 이렇게 바로 건너서 보이게 원차를 이렇게 해서 화성에 꼭 한번 가보세요. 근데 아까 육릉에서 정작을 빗겨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빗겨 세운 게 여기 세웠고 되게 이렇게 돼요. 수락관 정작을 비가는데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는 정조가 돌아가셨을 승하했을 때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동쪽에서 길을 받고 있다가 자기 이제 왕비가 돌아가니까 여기 이제 묘를 썼던 거고요. 그래서 육릉하고 걸릉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용주사예요. 용주사. 아까 대웅보전 여기 있었고요. 용주사가 바로 용주사 대웅보전이 있는데 여기를 아까 내산문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절에 들어갈 때는 일주문만 있어요. 되게. 근데 여기 가보면은 내산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에요. 6.25 성리학이 중시되는 건 향교가 내산문이잖아요. 가운데만 왕이 들어갈 수 있고 일부러 억불승유에 대한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정조의 치밀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이 대응보전에 보게 되면 용주사 김홍도가 그린 태화가 있어요. 이게 태화예요. 이게 김홍도하고 임용기가 그린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꼈던 화가였었으면 이렇게 이걸 그려. 얼마나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2015년도에 제가 거기 화성에 갔는데 세상에 이게 보물도 안 돼 있고 문화재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선 이거를 문화재청에 컴플레인을 했어요. 왜 이게 보물이 안 됐느냐 하고 따지니까 이거를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채색을 더 했다는 거예요. 채색을 더해서 학술적인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따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물로 됐어요. 지금 보물입니다. 제가 이거 보물로 됐다는 걸 알고선 제가 책 쓴 그 보람이 느껴졌던 그런 그림이에요. 보물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3m 40이고 3m 30짜리 큰 탱화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 아버지 현능원의 원찰이었었으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모습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죠. 보니까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사도세자예요. 학승처럼 돼 있죠. 네. 자기 아버지의 왕생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테마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좀 빛나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도의 모습이에요. 사도의 모습. 이 글씨가 어떤 글씨인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자 여기서 고승이 자 이거 중지를 맞대고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깨우침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이 도승이 얼마나 도가 깨우쳤냐면 이 그림에서 어디 나타나냐면 눈썹을 보세요. 눈썹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어깨까지. 이 도가 깨치지 않으면 이 눈썹이 길어지지가 않아요. 예. 이 그림을 사도세자의 모습을 용주사 테마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내산문도 그렇고 저만 그냥 열심히 가서 제가 써내는 것들이에요. 예. 어느 좀 학자가 좀 검정점에서 썼는데 그러질 못해요. 1800년도에 정조가 승하고 나고선 김홍도는 또 완전 또 같이 갑니다. 모든 기력도 잃고 이제 그래요. 1800년에 돌아가시고 김홍도가 갑자년도에 그렸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느 누구도 이 매화를 갖다가 그냥 곡진 매화라고 해서 고풍스러운 매화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거를 이 한문으로 보면 이게 단자예요. 단자. 붉은 단자예요. 정말 정조에 대한 자기의 그 붉은 단심을 나타내는 매화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붉은 단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게 김홍도가 이 연도를 나타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김웅도가 얼마나 주군을 그렸으면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작도인데요. 이것도 김웅도가 그때 그렸던 거예요. 네, 이건 이제 간제 친구가 한참을 썼던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것도 매화나무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까치가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습이에요. 이 눈도 감고 정말 이런 모습들을 그렸던 게 김웅도의 말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다 정주에게 향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성부도는 이건 너무나 잘할 거예요. 구양수의 그 가을 소리를 그린 건데 추성부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물로 되어 있죠. 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805년도에 그린 거예요. 1806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한 해 전에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주인이 있고요. 여기 동자가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지. 동자 보고 얘기하죠. 야야야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동자가 저기는 어서 다리 보면서 저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구양수가 쓴 그 구절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다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속 글 속에 있는 그 풍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잡아냈다는 거는요 대단한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김웅도의 절필작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아까 추성부도가 김웅도의 절필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연불소송도가 이게 김웅도의 절필작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쭈글쭈글하죠. 이거는 뭐냐면 모시의 그린 거예요. 모시. 이 그림도 굉장히 조그매요. 굉장히 조그만 그림인데 이 노승인데 연화꽃이 있고 구름이 있고 여기는 이태호 교수님은 이걸 달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어슬만 달로다 했는데 저는 아마 열반에 들은 스님의 모습으로다 저는 다시 변형해서 하고요. 단노도 말년의 호고 정말 속기 없는 거잖아요. 제가 김웅도 책을 쓰면서 연불소송도를 김웅도의 절필작으로 하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연불소송도 글을 쓰고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때가 새벽 한 2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마지막 이렇게 해서 김웅도가 신선 울음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딱 점을 찍었는데 정말 두 눈에서요. 그 뜨거운 눈물이요 쫙 흐르는데 어떻게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김웅도를 어르신을 따라가지고 3년 동안을 정말 그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완성을 하고 마지막 그 떠나보내는 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아까 제가 그 정조의 국화였었잖아요. 근데 정조가 승하를 하고 정말 김홍도가 주군의 능을 찾아가서 참배를 하고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다 해서 정조가 준 모시옷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연물소송들을 그리고 정말 이게 마지막 김홍도가 했던 대사라고 봐요. 네. 제가 이제 한쪽적으로다. 이건 저의 픽션이에요. 네. 그러고선 정말 속견의 뒷모습도 신선도를 많이 그렸어요. 신선도에서 울음소리 나는 거를 듣고 김홍도 단원 김홍도는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제 픽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단원에 그 취해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많은 곳을 다녀서 정말 이제 그 떨궜었는데 정말 저한테는 감흥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었고 그렇게 공부가 됐던 적이 없었어요. 목표가 분명했으니까. 저기 미숙한 강의인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지식을 쏟아부어주고 싶고 막 아는 걸 그냥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주연물 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